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1부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26년 4월 세 번째 주에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플랫폼 전쟁인데요.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기술을 만드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 전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픈 AI의 최고 수익 책임자인 데니스 드레서의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플랫폼 전쟁에서 단일 제품만 가진 회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AI 회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첫 번째 주자, 엔트로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이 회사의 대표 AI 모델이죠. 클로드가 심각한 성능 문제에 부딪히면서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특히 개발자들이 이거 요즘 왜 이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능이 확 나빠졌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안 하고요. 좀 복잡한 작업만 맡기면 실수를 연발한다는 게 핵심 비판 내용인 거죠. AMD의 AI 수석이사인 스텔라 러렌조는 훨씬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복잡한 엔지니어링 작업에는 쓸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녀 분석에 따르면 예전에는 모델이 알아서 맥락을 파악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잘 나가던 클라우드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성능자의 배경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쪽이 공식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AI가 답변을 만들 때마다 돈이 드는데 그 데이터 처리 비용,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 걸 줄이려고 모델의 기본 노력 수치를 좀 낮췄다는 거죠. 근데요, 업계에서는 과연 그게 다일까?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컴퓨팅 파워 자체가 모자란 거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가장 날카롭게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엔트로픽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경쟁사인 오픈 AI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내부 메모가 하나 유출됐는데 이걸 보면 그들의 비밀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가 쓴 이 내부 메모를 보면 정말 공격적입니다. 우선 엔트로픽이 컴퓨팅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건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라고 콕 집어서 지적하고요. 심지어 매출액도 뻥튀기 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경쟁사의 사업 신뢰도에 그냥 직접 타격을 주는 발언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엔트로픽의 스토리는 두려움과 제약에 기반하고 있고 코딩 같은 좁은 분야에만 집중하는 건 플랫폼 전쟁에서는 오히려 큰 약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판의 목적은 하나인 거죠. 경쟁사의 약점을 그냥 후벼 파서 사용자들을 즉 오픈 AI 생태계 안으로 싹 다 끌어들이겠다.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주 깊고 넓은 해자를 파겠다는 그런 명확한 전략인 셈입니다. 근데 이 두 거대 기업의 싸움이 그냥 자기들끼리의 경쟁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 다른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워싱턴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엔트로픽이 아직 공개도 안 한 미소스라는 모델 때문인데요. 이 모델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준 의장이랑 재무부 장관이 주요 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AI가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사이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 현장에서도 혼란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듀오링고의 CEO인 루이스 본 안은 직원의 AI 사용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려다가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AI 사용을 강요하는 건 업무의 본질을 해친다, 꼭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죠. AI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에서는 진짜 좀 기묘한 실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탈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내부 회의용으로 자기 자신의 복제한 AI, 그러니까 AI 클론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AI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방식으로 회사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유적인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전쟁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폭력적인 공격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공격, 그 실제 사건을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 밤이었어요. 오픈 AI의 CEO 샘 얼티먼의 집에 화염병이 던져졌습니다. 용의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픈 AI 본사 건물까지 공격했고요. 체포된 용의자의 소지품에서는 AI에 반대하고 심지어 AI CEO들을 살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 경쟁이 그냥 비즈니스나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오픈 AI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에는 그 누구를 향한 폭력도 설 자리가 없다. 이 사건은 AI 경쟁이 불러일으킨 이 극단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이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현재 AI 세계는 정말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는 동시에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거대한 경주에서 과연 조종대는 누가 잡고 있는 걸까요? 기술을 만드는 거대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세상에 풀어놓은 이 통제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AI 업데이트에서는요, 최근에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 논문들이랑 또 흥미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AI가 정말 우리 인간처럼 보고, 만들고, 또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5가지 새로운 기술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사람처럼 붓질을 하는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경험을 모아서 다 같이 똑똑해지는 시스템까지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새롭게 공개된 AI 논문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는 AI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이고 정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3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접근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요, 과정 중심 이미지 생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짠! 하고 결과물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기존 AI 이미지 생성은 대부분 한 번에 최종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죠.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또 거기에 색을 입히고 계속 다듬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완성하죠. 바로 이 차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 방식의 핵심은 4가지 단계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하나, 먼저 텍스트로 자, 뭘 그릴까 계획을 세우고요. 둘,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각적으로 초안, 그러니까 스케치를 쓱쓱 그립니다. 셋, 그려진 초안을 보면서 다시 텍스트로 여길 좀 고쳐볼까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요. 마지막 넷,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랑 이미지가 서로 계속 대화를 한다는 점이에요. 텍스트가 이미지를 그리도록 방향을 알려주고 그렇게 그려진 이미지는 또다시 다음 텍스트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거죠. 덕분에 이 전체 생성 과정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세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미지 생성 과정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스타일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바로 메가 스타일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예술적인 스타일을 이미지에 적용할 때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학습에 쓸만한 고품질 스타일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타일은 더 좋은 스타일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아예 대규모 생성 모델을 활용합니다. 일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아주 방대한 양의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그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메가스타일 1.4M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17만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 프롬프트랑 40만 개의 컨텐츠 프롬프트를 조합해서 총 140만 개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메가스타일 1.4M 데이터셋 그 자체고요. 둘째는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한 메가스타일 엔코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더 잘 입히기 위한 메가스타일 플럭스 모델입니다. 세 번째 논문, 누미나는 AI로 비디오를 만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만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 안에 나오는 사물이나 사람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3마리가 뛰노는 영상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2마리만 있거나 갑자기 5마리가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 꽤 흔하잖아요. 바로 이런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미나의 접근법은 굉장히 영리해요. 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단 AI가 만든 결과물이랑 원래 요청했던 거랑 개수가 다른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AI한테 이 부분 개수가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개수 맞춰서 만들어줄래? 하고 살짝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식이죠. 그럼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꽤 인상적인데요. 카운트벤치라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누미나가 객체수를 세는 정확도를 최대 7.4%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나온 새로운 이론적인 연구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두 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요, AI 훈련 방식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통 AI를 특정 작업에 맞게끔 정답지를 보여주면서 추가로 가르치는 걸 지도 미세 조정, 영어로는 Supervised Fine Tuning, 줄여서 SFT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SFT는 그냥 정답을 외우는 거라 진짜 추론 능력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즉 일반화는 잘 못한다는 인식이 꽤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반화 성능이 훈련하는 동안에 오히려 잠깐 떨어졌다가 시간을 들여서 더 훈련하면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은 이 현상을 딥 앤 리커버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SFT가 일반화를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들만 잘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뭐냐면요. 첫째, 충분한 훈련 시간을 줘야 하고요. 둘째, 그냥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 즉 사고의 연쇄, 체인 오브 톡까지 잘 정리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작하는 베이스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성능이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 클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프레임워크는 LLM 에이전트가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사실 핵심 문제는 이거예요. 기존의 AI 에이전트들은 한번 능력이 정해지면 거의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스킬 클라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용자의 경험 데이터를 모아서 능력이 다 같이 집단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돌아가는데요. 하나, 먼저 모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읍니다. 둘, 에이전틱 이볼버라는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기존의 스킬을 개선하고요. 셋,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스킬은 다시 시스템 전체에 쫙 퍼져서 모든 사용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스킬 쿨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이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거. 덕분에 사용자는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기술들에는 사실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더 이상 그냥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정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창작 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심지어는 모두의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동적인 학습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